자, 이제 59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가 나오죠. 일단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무효와 취소의 비교는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무효 원인 해가지고 쭉 사유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죠. 공부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박스 밑에 무효에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무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거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무효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타인 소유 물의 매매가 유효하다.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유효한 거죠?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발생하니까요. 작년도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무효면 책임도 없고요. 무엇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 나왔던 건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예요. 무효면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고요. 무엇도요? 담보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무효면 무엇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지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죠? 반환을 해줘야 되죠.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행한 것이 만약에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 다시 말하면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효가 됐을 때 이제 제3자 보호 문제인데, 제3자. 우리 교재 박스에 뭐 반사회적은 절대적 무효, 의사분운력은 절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외우시면 아세요. 제발 좀. 이게 뭐냐면 이런 거 느끼시나요?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죠. 113조. 2항에 뭐 제3자를 보호 안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다라고만 되어 있지, 뭐 3항에 선의 제3자 보호 안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지만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무효는 원칙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제가.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뭐가 있어요?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예요?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가 뭐예요? 무효인 경우. 그럼 결국은 절대적 무효인 거는 외울 일이 아니라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만 예외적으로 항상 뭐예요? 예외입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무효가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3자는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자꾸 틀려요. 뭐 틀린 이유가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보호를 안 받으면 자꾸 불편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는 뭐가 원칙이라고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만 뭐죠?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원칙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무효의 법률 관계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원칙,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를 해서 분할 가능성, 가분성이 있고 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땅이 두 필지입니다. A 토지와 B 토지 두 개를 샀어요. 근데 A 토지에 대한 계약이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B 토지까지 어떻게 해요?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A가 무효래도 B만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A만 무효고 B는 뭐죠? 유효다. 이런 취지죠. 이해되시죠? 그죠? 뭐 이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원칙이 뭐예요?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싹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측에 3, 8내는 좀 이따 볼 거고요. 2번 무효행위 전환해가지고 전환의 요건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 전환의 유형에서 그림이 잘 돼 있죠. 일단 그림이 그러네. 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그림에서요, 요식에서 맨 위에 요식으로 가능이잖아요. 그죠? 이 가능이란 말을 하나 더 추가하자고요. 예외적 가능. 다시 말하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또 요식행위가 그림이 좀 어렵다. 그죠? 어렵다. 적을게요. 그죠? 일단 우리가 원칙으로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는 불요식행위는 이게 전환이 되면요. 뭐로 바뀌냐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건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뒤바뀌면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다. 뭐로는 못 바뀝니까? 요식행위로는 어떻게 해요? 못 바꾼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인데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거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어요. 헷갈려요? 이거라도 기억하자고. 이거라도. 뭐로 바뀝니까? 불요식행위로. 뭐로 못 바뀌어요? 불요식행위로는 못 바뀝니다. 이거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예외인데 교재 보시면은 하단에 1번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출생신고 무효인 혼인 중이죠. 무효인 혼인 중이 어디 있죠? 적어드리면 무효인 혼인이라면 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다만 뭐로서는 유효하죠? 인지로서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입양이라는 말은 타인의 자죠.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인데 뭐로서는요? 입양으로서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번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면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근데 요거 안 물어봐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째, 요 6가지는 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 증서한 유언, 유언은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두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더 갈 건데요.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었죠. 다만 우리 판례는 추인은 못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는 것이 뭐죠? 판례였고 우리가 전해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효인 단독행위가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억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무효행위 전환은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뭐로는 못 바뀝니까? 요식행위로는 못 가집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요. 또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인정해요? 전환은 인정되고요. 무효인 단독행위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해제는 단독행위죠. 근데 만약에 채무 불이행도 없으면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로서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무효인 단독행위죠. 근데 그쪽에서 그래 그러자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해제로서는 무효지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효인 단독행위가 뭐로 바뀌고 있어요? 계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단독행위가 유효한 계약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무효행위 추인해가지고 추인의 요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고요.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되는데 추인의 효과에서 설명에 나왔는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해서 불가능한 경우, 할 수 없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 중 추인할 수 없는 경우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불가능한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데 균에 나와 있는 거죠.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죠.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말은 결국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 경우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세 가지죠. 첫째,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 의사무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가장 매매를 하고요. 가장 매매기에서 갑에서 을로 뭘 해줬냐면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가장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에서 무효고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을이 갑에게 야 이거 진짜로 팔자 추인하겠다고 했고 갑도 을에게 추인하겠다고 하면 요 무효인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추인한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기냐면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아직도 무효고 요 등기도 뭐죠? 아직도 무효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논리가 생기고요.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갑과 을은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요 괜히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하지 말고 그때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취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하나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무효고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이론이 나오는데 일단 이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는 효과해가지고 허가 받기 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무효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2번 해가지고 유효 확정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번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3. 무효 확정해가지고 처음부터 허가 받을 마음이 없었다면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2번 해가지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3번이 나오는 이것도 뭐예요? 쌍방이죠. 쌍방이니까 쌍방이 거부하는 거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고 4번은 이거는 유동적 무효 상관없는 거죠? 4번 볼까요? 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이 토지거래 허가 전에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그러면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뭐예요? 무효다. 그래서 무효인 것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상관이 없고요. 5번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6번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따라서 계약금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죠. 판례들이 나오는데 1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고요. 2번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죠. 따라서 이러한 협력 의무는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 다만 3번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하지 못해요? 해지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방이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번 협력 의무가 있다는 말의 반복이죠. 5번 그 다음에 6번 계약은 뭐죠? 유효함으로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7번 쌍방이 거부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니까 그때는 협력 의무가 없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 없고 협력 의무는 이행이 된다. 그것이 뭐죠? 8번이고
그 다음에 9번. 유동적 무효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협력은 요구할 수 있으니까 협력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1번. 다만 유동적 무효도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허용될 수가 없다는 판례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그죠? 그죠?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는 거죠? 협력금은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방이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 부수적 채무이므로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하지 못해요? 해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두 개 판례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허용이 될까요? 협력 의무의 이행을 협력 의무에 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허용이 될까요? 이거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뭐죠? 허용된다. 뭐가 있어요? 협력 의무가 있고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따로 기억할 건 아닌데 가처분 가지고 따지지 마시라고요. 보통 또 우리 그 수험생분들은 이런 거 하면 가처분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뭐 이래 뭐 이러는데 가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보존하고 있는 청구권인 거죠. 유동적 무효도 뭡니까? 무효입니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가처분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뭐예요? 존재하고 강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니까 이런 가처분은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66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 취소가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따라서 취소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취소권자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를 안 했죠.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1. 제한 능력자 본인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도 뭐가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는 식긴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3.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모두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최근에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취소권자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종류가 총 몇 가지죠?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은 취소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틀리는 가장 큰 이유가 취소권자를 한 명만 제가 틀리니까 여러 명일 수 있다 그래서 꼭 보수를 찾으려고 좀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취소의 상대방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인데 1.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직접 상대방 옆에다 뭐요? 첫사람이요. 첫사람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의 상대방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여러 사람인데 취소의 상대방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이라는 것도 문제 풀 때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두 가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병, 신권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을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하게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하고 싶어요. 취소권자는 누군가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다 아시죠? 그죠? 갑 취소할 수가 있다. 왜요? 제한 능력자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한 명 더 있겠죠? 누구들? 네, 병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은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도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으니까. 상대방 누구한테 취소합니까? 네, 을에게 한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그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죠.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따라 이 문제는 갑 또는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취소한다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게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기망 사기를 치는 바람에요. 을이 지상권을 정에게 양도해서 현재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이고요. 갑도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무에게 양도를 해서 현재 토지의 소유자인 무인 상태예요. 자, 나중에 이런 상태에서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병이 기망했다는 이유로 사기쳤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취소권자는 누굴까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갑. 갑 이름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 또 있겠죠? 누구 있어요? 자, 이것도요, 감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자, 취소권자 누굽니까? 첫째, 제한 능력자. 없죠?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자. 있죠? 세 번째, 대리인. 없죠? 승계인. 있죠? 갑이 무에게 땅을 팔았다는 말은 무가 뭐예요? 승계이니까 갑 또는 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승계를 자꾸 빼먹어요. 조심하시고.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합니까? 네, 을에게 한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죠? 취소권자들. 그래서 이 문제는 갑 또는 무가 누구에게요? 을에게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고. 좀 더 볼까요? 취소했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취소하고 돌려받아야 되겠죠. 세 번째,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자. 누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이요? 무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예요? 물권자. 갑이 무에게 양도했다면 무가 소유자잖아요. 무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누구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굴 말한다고요? 점유자. 정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 사건은 갑 또는 무가 취소하고 무가 정을 상대로 소유권을 이유로 뭐 했어요? 반환을 청구해서 돌려받음으로써 끝난다.
왜냐하면 끝난다 그죠? 물론 정이 선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그죠? 이게 결론이고 그래서 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취소권자는 언제나 항상 물권적 청구권을 겸유하게 된다. X. 취소권이 있더라도 실제로 뭐가 없다면요? 물권이 없다면 물권적 충고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요. 4번 취소의 효과 해가지고 법률행위가 소급주는 무효가 되는데 취소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요.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하단에 소급표 인정 여부에 나오는 박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 좀 그죠? 이런 거 외워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서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원칙에다가 그냥 원칙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범위, 악의 수익자는 전부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될 수가 없고요. 그냥 우리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주는 무효가 되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되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유흥비로 소비한 것만 뭐죠? 소비된 것으로 본다. 생활비로 쓰고 병원비를 지출하고 교육비를 지출한 것과 같은 건전하게 쓰는 것은 뭐가 아니죠? 소비된 것이 아니다.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취소권의 소멸원인 해가지고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인데 요건은 1.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인한다고요? 취소권자가. 다시 말하면 추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취소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어떨까요? 을이 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근데 갑이 뭐였어요? 미성년자인데 친권자인 병,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정이 이러한 갑의 대출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쓴 보증인이에요. 근데 이 정보증인이 을에게 추인했어요. 이랬을 때 이 500만 원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500만 원을 뭐요? 빌렸다. 누가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안 받고. 근데 보증을 쓴 보증인이 뭐였어요? 추인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다고요? 있다. 왜냐하면 추인은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얘는 뭐가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취소권자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 사기, 착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죠.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별 문제고 아무튼 취소권자가 해야지만 뭐죠? 추인이고 이건 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추인하지 않은 것이므로 갑과 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심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인데 이러한 취소권자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성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3번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 상태라면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추인하려면 언제 해야 된다고요? 원인이 종료된 후. 적어야 돼요?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갑이 여전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요걸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어요. 성년자가 됐으면 원인이 종료됐으니까 갑은 요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법정 대리인이 오히려 뭐죠? 추인을 못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요. 법정 대리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병은 뭐죠? 친권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제한 능력자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점부터는 법정 대리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게 돼요? 추인을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 능력인 상태라면 누구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법정 대리만. 제한 능력 상태에서 벗어나면 누구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의사표시자 본인만이 추인할 수 있다는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또 정리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뭐가 나오죠? 법정 추인이 나옵니다. 일단 이러한 추인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묵시적 추인을 말하는데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죠? 이행을 청구하고 5.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행의 청구나 권리의 양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법정 추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효과, 법정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뭐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하고 제척기간을 경과해서 넘겨보시면 기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죠? 숫자 앞에 말을 바꿔요. 언제부터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이거 조심하시고 작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에서 뭐죠? X가 되는 거죠.
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이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는 10년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고요. 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 고치게 법률행위 부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